자,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진입니다. 자, 오늘도 원피스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는 1081화입니다. 이번 화에서 주목할 포인트들을 짚어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목 포인트는 검은 수염 해적단과 쿠잔의 전투력입니다. 자, 쿠잔과 검은 수염 해적단의 만남 회상신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 회상신에서 티치를 제외한 나머지 간부들이 모두 쿠잔에게 얼려지는 공경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었죠. 아시다시피 능력자의 능력은 당한 쪽이 과잉 패기로 능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시전자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인 패기로 능력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죠. 이번 화에서 거프가 쿠잔의 아이스볼을 금세 해제한 것, 로우가 여체화를 금세 해제한 것, 이것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검은 수염 일당의 간부진들 전원은 쿠잔의 냉동화를 해제하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티치를 제외한 나머지 간부진들은 모두 쿠잔 아래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하지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티치를 제외한 해적단 전체가 쿠잔 한 명한테 아무런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력하게 털린 게 꽤 실망스럽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예전에 보니로 협상을 하려던 검은 수염 해적단이 사카즈키의 등장에 빤스런을 친 것 기억하시나요? 자, 그 장면이 좀 이해가 가기도 하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현재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 중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지닌 인물은 쿠잔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쿠잔은 사실 간부급이 아니라 거의 사왕급의 전력으로 취급하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주목 포인트는 티치와 로우의 전투 결과입니다. 자, 이번 화에서 로우는 선박을 잃었고 그리고 패배했죠. 이로써 루피와 함께 삼선장이라 불리던 키드와 로우가 모두 라프테랭에서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다만 배포로 인해서 로우는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 그 떡밥, 로우는 불로불사 수술을 시전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떡밥, 자, 이것은 계속해서 말이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주목할 부분은 여기인데요. 로우와 티치의 씬에서 티치는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럼 수술수술 열매는 팔아버릴지 내가 쓸지 고민이 되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어요. 첫째, 자, 티치가 능력을 빼앗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능력을 이식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열매로 옮겨가지고 악마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예전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시전자가 사망하면, 그러니까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사망을 하면 가장 근처에 있는 해당 악마의 열매의 원래 모양의 그 품종, 그 과일의 악마의 열매가 깃든다. 쉽게 설명하면 화면에 보이는 이 열매는 악마의 열매, 소소 열매, 모델명 기린입니다. 자, 이거는 바나나 모양이죠. 즉 바나나가 원래 품종인 열매죠. 그리고 이 열매는 지금 카쿠가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카쿠를 죽여봅시다. 자, 카쿠를 죽이는데, 카쿠를 죽일 때 바나나를 가지고 있으면 높은 확률로 내가 갖고 있는 바나나에 이 악마의 열매가 깃들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카쿠를 죽일 때 바나나가 없어, 사과 그리고 배 같은 걸 갖고 왔어, 그러면 악마의 열매 사냥이 실패하는 거죠. 내 손에 이 열매가 들어오지 않고 다른 어딘가에 가장 가까운 바나나에 이 열매가 깃들게 되겠죠. 왜냐면 이 열매의 원래 품종은 바나나니까요. 자, 이 논리를 가지고 누구나 쉽게 능력자 사냥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주장을 했었는데, 그러면 정상결전에서 그 티치가 천막 두르고 한 건 뭐냐. 자, 이 부분도 제가 예전에 했던 설명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자, 정상결전에서 티치가 천막을 두르고 이렇게 쇼를 한 거는 흔들흔들 열매가 모양이 뭐였죠? 표주박처럼 생긴 약간 그런 열매 모양인데, 자, 이 표주박을 갖고 와가지고 흰수염 막타를 치고 표주박이 악마의 열매로 변하겠죠. 흔들흔들 열매로. 그러면 야, 사냥했다, 이러면 누가 티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물론 열매 2개 쳐먹고 존나 세니까 두려워할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 능력자들이 자신의 능력이 사냥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효과는 볼 수 없겠죠. 뭐야, 그냥 열매 똑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옆에서 죽이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티치는 천막을 치고 쇼를 한 겁니다. 마치 자신의 특권인 것처럼 신비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능력자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트릭이었던 거죠. 쇼였던 거죠. 뭐 어떻게 보면 티치의 특권이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티치는 악마의 열매 도감을 통틀어서 외운 미친놈이거든요. 자, 도감 자체를 통으로 외웠기 때문에 모든 열매의 생김새를 알고 있고, 아, 쟤 무슨 능력이야? 아, 그거? 뭐 딸기 모양 열매니까 딸기 들고 가면 돼. 이렇게 열매 능력만 알면 누구보다 쉽게 능력자 사냥을 할 수 있는 해적은 맞습니다. 티치가. 어떻게 보면 특권이 맞죠. 근데 그 본질적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화에서 나온 뭐 수술 열매를 팔아버릴지 내가 쓸지 고민되는구만, 이 부분에서 팔아버린다는 거는 열매를 만들어서 팔아버린다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이 방법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사로 알 수 있는 두 번째 부분, 내가 쓸지 고민되는구만 이라는 대사,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야, 티치가 아직 능력을 하나 더 먹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확정이다. 내가 쓸지 고민되는구만, 이 말은 내가 먹어서 쓰겠다는 말이잖아.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티치가 능력을 3개를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는 오래전부터 동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근거는 다른 떡밥들 때문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티치의 줄리로죠. 해골이 3개인 거,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그러한 떡밥들 때문에 티치가 총 3개의 능력을 쓸 것이다 라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지, 이 대사만으로 티치가 아직 하나를 더 먹을 수 있고 뭐 더 쓸 수 있다라고 확정을 하기에는 조금 섣부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해석에 따라서는 열매를 팔아버릴지 불로수술을 내가 받을지 고민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쓴다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불로수술을 내가 받는 것도 열매를 쓰는 거기 때문에 팔지 쓸지 고민된다, 이렇게 대사를 친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쓴다는 게 내가 먹어서 능력을 하나 더 쓰겠다인지, 뭐 부하한테 먹인 다음에 그 부하를 희생시켜서 내가 불로수술을 받겠다라는 건지, 이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애초에 저는 티치는 동물계, 자연계, 초인계 이렇게 하나씩, 모든 종류의 열매를 하나씩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될 것이다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먹어도 동물계를 하나 더 먹거나 동물계를 이미 먹었을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뭐 애초에 로우는 배포 덕분에 탈출을 성공하기도 했고요. 자, 세 번째 주목 포인트는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입니다. 자,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지고 있다는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 줄여서 불상남이라고 할게요. 자, 이 불상남에 대한 정보가 더 공개가 되었어요. 검정색 배를 타고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자, 사실 이 조건만 미루어 본다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은, 여러분들도 이 인물이 떠오를 거예요. 바로 드래곤이죠. 실제로 드래곤의 배는 어둡게 묘사가 되었고, 드래곤의 능력은 폭풍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죠. 또한 불의 상처는 안 보이지만 그 드래곤 얼굴의 문신을 본다면 아마도 이 불의 상처를 문신으로 가린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드래곤은 로드 포네그리프를 갖고 있으면서도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세력과 전투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의문인 것은 드래곤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알려져 있고 워낙 유명하죠. 그런 인물이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라는 이명으로 불리고 있는데 아무도 정체를 모른다는 것이 조금은 의아하기도 하고요. 때문에 불상남은 신규 캐릭터로 등장하게 될 확률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주목 포인트는 쿠잔의 이중 스파이설이 크게 힘을 잃었다입니다. 쿠잔이 티치 패거리에 들어간 이후로 지난 몇 년간 독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있죠. 쿠잔은 이중 스파이다. 아니다. 쿠잔은 진짜로 티치랑 손을 잡은 것이야. 이렇게 의견이 나뉘었었죠. 하지만 이번 화에서 쿠잔과 티치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서로 손을 잡게 되었는지 짧게나마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화에서 묘사를 보면 쿠잔은 이중 스파이로 잠입을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그리고 진심으로 티치와 함께 하는 것을 택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쿠잔의 이중 스파이설이 뭐 0%가 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확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만 이번 회차에서 보여준 이 장면들을 보면 무게추는 상당히 기울었다. 쿠잔은 진심으로 티치랑 지금 함께 하고 있다. 자, 이쪽으로 무게가 상당히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쿠잔이 진심으로 티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택했다라는 가정하에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선 이때 말하는 진심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쿠잔이 진심으로 티치랑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루피와 조로의 관계처럼 진심으로 얘는 나의 친구야, 얘는 나의 진짜 동료야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티치는 쿠잔을 포섭할 때 이해관계를 들먹였었죠. 즉 쿠잔은 티치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으므로 티치랑 한 배를 타겠다라고 진심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런 쪽의 진심을 뜻하는 겁니다. 아마 티치가 쿠잔을 끌어들인 계기는 세상의 진실일 것입니다. 쿠잔은 오하라 사건 이후로 줄곧 해군과 세계 정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쿠잔은 정확히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뭘 하고 싶은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중 쿠잔은 자기가 살려놓은 작은 불씨인 니코 로빈이 세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 그리고 자신이 살려놓은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에 대한 불확신 등 상당히 혼동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계 정부와 해군에 대한 의문과 어떤 환멸, 여러가지 감정들이 자라나고 있던 쿠잔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카즈키가 해군의 원수로 추천된 것이죠. 자, 쿠잔의 정의관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쿠잔은 기본적으로 극단적인 정의를 경계합니다. 그리고 한껏 해이해진 정의를 내세우죠. 그런데 그 극단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사카즈키가 해군의 원수가 될 상황이 되었으니까 쿠잔은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자, 애초에 쿠잔은 원수직에 관심이 없었어요. 나서지도 않았었어요. 그런 쿠잔이 사카즈키와 결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면 사카즈키와의 정의관이 자신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걸 조금 더 살펴본다면 그 해군과 세계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던 그 의문과 환멸 속에서 쿠잔이 걸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을 지키기 위한 결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하라 사건을 비롯해서 해군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 그리고 동시에 존재하는 해군의 선행들도 있었기 때문에 쿠잔은 한껏 해이해진 정의를 내세우며 해군에 속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카즈키가 원수가 된다면 쿠잔이 추구하는 정의, 그 정의의 마지막 한 톨조차도 남지 않은, 자신에게는 그저 환멸 그 자체인 해군이 탄생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쿠잔 입장에서는 사카즈키와 결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쿠잔은 패배를 하였고 사카즈키는 해군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쿠잔은 당연하게도 해군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었죠. 사카즈키의 정의관과 자신의 정의관은 너무나도 대립적인 정의관이었고, 그거에 더해가지고 그 이전부터 자라왔던 그 세계 정부와 해군에 대한 그 의문과 환멸,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쿠잔 입장에서는 해군을 탈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쿠잔이 여전히 해군에 소속되어 있고 해군을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 추측은 조금 모순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쿠잔의 삶과 그의 정의관을 바라봤을 때 쿠잔은 더 이상 해군과는 연을 끊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쿠잔이 해군을 탈퇴한 이후에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줄곧 오다 센세는 해군을 탈퇴한 쿠잔이 목적 없이 방황하는 방랑자 같은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새겨두었어요. 실제로 복장 같은 경우도 행랑 같은 것으로 좀 더 방랑자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하였죠. 아직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던 쿠잔에게 티치의 제안은 솔깃하였습니다. 해적은 이해관계만 맞으면 된다. 그리고 티치와 쿠잔의 이해관계 중에 일치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세상의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죠.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티치의 취미는 고고학입니다. 티치는 그 지능 캐릭터예요. 이 생긴 게 이렇다고 이 지능이 딸릴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지능캐입니다. 티치 역시 세상의 진실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파헤치기를 원하는 인물이고 취미가 고고학이에요. 그렇다면 일부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쿠잔이 원하는 게 세상의 진실이라면 티치 일당이 아니라 혁명군에 가입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원피스의 혁명군은 세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혁명군이 추구하는 가치는 오로지 자유입니다. 자유. 혁명군은 정의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반면 쿠잔은 정의를 추구하는 인물이죠. 자신이 해군을 탈퇴했던 이유도 사카즈키와의 정의관이 맞지 않았기 때문인 것만 보더라도 쿠잔 스스로가 추구하는 정의가 쿠잔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쿠잔의 목적은 세상의 진실을 마주하고 해군과 세계 정부를 자신이 추구하는 정의와 일치하도록 되돌리는 것일 겁니다. 즉 쿠잔의 입장에서 혁명군은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어느 하나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진실을 탐구하는 집단도 아니고 정의를 추구하는 집단도 아닙니다. 반면에 티치 같은 경우는 뭐 정의로운 집단은 아니죠. 하지만 정의는 차치하더라도 세상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요거 하나가 일치하기 때문에 티치가 말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과 부합해서 티치랑 함께하기로 진심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쿠잔의 제1 목적은 세상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티치랑 이해관계가 맞죠. 그래서 함께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